해양 전투 역사에서 우리는 항상 서구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틴 교수의 말입니다. 하지만 제 연구는 16세기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전략적 천재성이 오늘날의 해군 작전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의 해군 전투 전술과 전략적 사고를 연구해온 해양 전략 및 역사 분야의 권위자 존 마틴 교수가 충격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버드에서 해양 전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의 특별한 관심사는 동서양 해군 지휘관들의 비교 연구인데요. 마틴 교수는 이순신 장군의 전투 전술을 현대 해군 전략에 접목시키는 연구로 해군 전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의 저서 동양의 해군 전략은 미 해군 사관학교의 필독서로 지정될 정도랍니다. 저는 첨단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명량해전의 해류 패턴과 지형적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불리한 전력 상황에서도 자연 환경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방식은 현대 해군 작전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틴 교수의 연구는 학문적 영역을 넘어 실제 해군 작전 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미 해군 전략 담당 고위 장교들과의 회의에 참석하며 역사적 사례에서 배운 교훈을 현대 해군 작전에 적용하는 방안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리더십은 단순한 지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전략적 통찰력, 윤리적 결단력,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틴 교수의 강의는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의 해군 장교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 마틴 교수의 대표 강의 중 하나인 이순신 장군을 통해 배우는 리더십과 용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 마틴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해군 사관학교의 이 강의실에 서서 여러분들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니 가슴이 뜁니다. 강단 위에서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학생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갑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은 젊은 생도를 가리킵니다. 넬슨 제독입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보여준 그의 전술은 혁신적이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답합니다.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합니다.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입니다. 그의 해양력 이론은 현대 해군 전략의 기초가 되었으니까요. 모두 훌륭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모든 위대한 해군 지휘관들보다 더 뛰어났지만 서양 역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칠판에 이순신이라고 적습니다. 이순신 장군. 16세기 조선의 해군 제독이었죠. 학생들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이 방금 언급한 넬슨, 니미츠, 마한 모두 탁월한 해군 지휘관이었지만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확신해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훈련하는 여러분에게 그의 교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순신 장군의 삶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뒤쪽 벽에 걸린 세계 해전사 연대표를 가리키며 저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단순히 한국의 역사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해전사에서도 그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넬슨과 이순신. 두 인물 모두 해군 역사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죠. 하지만 저는 이 두 인물을 비교할 때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에 더욱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넬슨 제독은 분명 뛰어난 지휘관이었습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그가 보여준 전술적 능력은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저는 잠시 멈추고 이순신의 초상화를 가리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투 기술을 넘어서 전략적 사고와 혁신을 바탕으로 전쟁을 이끌었어요. 게다가 그의 상황은 넬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했습니다. 넬슨은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영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순신은 어떠했나요? 제 질문에 학생들은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원이 부족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국의 정치 세력으로부터도 위협을 받았죠.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면 그의 영향력은 넬슨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투를 이끄는 사령관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꾼 인물이에요. 화면을 전환하여 조선시대 지도와 임진왜란의 전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시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16세기 동아시아의 정세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통해 중국 대륙을 정복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죠. 1592년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조선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수도인 한양 서울은 불과 보름 만에 함락됐어요.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죠. 제 발걸음이 강단을 오가며 긴박함을 더합니다. 바로 이때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미 몇 차례 왜구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던 인물이었죠. 학생들의 눈빛이 더욱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저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 함대가 서해안을 통해 북상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옥포, 당포, 한산도 등 일련의 해전을 통해 연이어 승리를 거둡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전투였어요. 여러분, 이 승리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시나요? 일본군의 병참선이 차단되면서 그들의 진격은 멈추게 됐습니다. 육지에서는 패배했지만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희망이 되었던 거죠.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 이야기에 그들이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준비와 혁신적인 전술로 이를 가능하게 했어요. 특히 그가 활용한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장갑선으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전함이었죠. 임진왜란의 발발은 조선에게 존망의 위기였습니다. 전쟁 초기 조선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일본군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조선 땅을 휩쓸었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 신음했죠. 저는 강의실의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스크린에 당시 전쟁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띄웁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조선의 육군은 계속해서 패배했지만 바다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일본 함대에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나요? 당시 일본은 해적 활동과 해외 무역으로 단련된 강력한 수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처음부터 완벽한 지휘관은 아니었어요. 그는 끊임없는 훈련과 준비를 통해 자신을 단련했죠.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후 그는 즉시 군함을 수리하고 무기를 정비하며 수군을 훈련시켰습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제 손에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번역본이 들려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도 매일 일기를 썼어요. 이 기록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지휘관이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단 하루도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죠. 페이지를 넘기며 제가 인상 깊은 구절을 읽습니다. 군량미 문제로 진중이 소란하니 장수된 자로서 어찌 마음이 편하겠는가?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병사들을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그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하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에서 놀라운 전술적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그가 한산도 대첩에서 사용한 하객진은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혁신적인 전술이었습니다. 하객진은 기러기가 날개를 펼친 모양처럼 배를 배치하는 형태였죠. 제 손짓으로 스크린에 하객진 형태를 자세히 그려 보입니다. 1592년 8월 14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은 56척의 함대로
일본의 133척 함대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조선 수군을 반달 모양으로 배치했어요. 그리고 소수의 배로 적을 유인한 후 일본 함대가 추격해오자 양날개를 펼쳐 적을 포위했죠. 이 전술의 핵심은 조선의 주력 전함인 판옥선의 우수한 포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판옥선은 좌우 양측에 화포를 다수 장착했는데 하객진 대형으로 적을 포위하면 모든 배에서 동시에 집중 포격이 가능했어요. 결과적으로 일본 함대 중 무려 59척이 격침되었고 나머지는 도주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미미했죠. 학생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집니다. 이 한 번의 승리로 일본군의 보급로가 차단되었고 육지에서의 진격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한 번의 해전이 전쟁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혁신은 전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장갑선을 실전에 도입했어요. 거북선은 길이가 약 30에서 35m, 폭이 약 10m 정도로 당시로서는 상당한 크기였습니다. 스크린에 거북선의 정교한 도면이 나타납니다. 거북선의 갑판은 쇠못이 박힌 판자로 덮여 있어 적이 배에 올라타는 것을 막았죠. 용머리에는 대포가 장착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화포가 12문 이상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면 공격용이면서도 동시에 돌격 파괴용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는 1592년의 이야기입니다. 서양에서 아이언클레드라 불리는 장갑함이 등장한 것은 19세기 중반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그보다 250년이나 앞서 장갑선을 실전에 배치했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전투 현장에서만 빛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군수품 조달, 정보 수집, 백성 보호 등 전쟁의 모든 측면을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는 조선소를 직접 관리하고 화약 제조법을 개선했으며 첩보망을 구축해 적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했죠. 그야말로 전략가이자 행정가였던 겁니다.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의 수많은 전투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승리로 꼽히는 해전입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이순신 장군은 억울한 모함으로 파면되었다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했습니다. 원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이 칠천량해전에서 괴멸적 패배를 당한 직후였죠.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처참했어요. 조선의 수군은 단 12척의 전함만 남아 있었고 수군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330척이 넘는 대함대를 이끌고 서해안으로 북상하려 했죠. 27대 1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명량해협의 정밀한 지도를 띄웁니다. 이순신 장군은 9월 16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라남도 진도와 해남 사이에 있는 명량해협이라는 좁은 수로를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이곳은 폭이 약 1km에 불과한 좁은 해협이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해협의 조류 특성이었어요. 명량해협은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커서 물살이 굉장히 빠르고 소용돌이가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하루에 2번씩 조류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순신 장군은 이 자연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학생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이 감지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출전 전날 밤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이다. 너희들은 내 깃발만 보고 따르라. 내 깃발이 보이지 않으면 도망가라. 또한 그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죽기로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일렬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 함대가 해협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렸죠. 일본 함대가 해협으로 들어오자 조선 수군은 정확히 조류가 바뀌는 시점에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물살이 바뀌는 순간 일본 배들은 조류를 거스르게 되어 속도가 느려지고 방향 조종도 어려워졌어요. 반면 조선 수군은 조류를 타고 신속하게 움직이며 집중 포격을 가했습니다. 좁은 해협 때문에 일본군은 수적 우위를 활용할 수 없었고 오히려 많은 배가 서로 부딪혀 혼란스러워졌죠. 전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본 함대는 31척이 격침되고 나머지는 퇴각했어요. 반면 조선 수군은 단 2명의 전사자만 발생했습니다. 27대 1의 전력 차이를 극복한 이 승리는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로 꼽히죠. 극적인 역전승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밀한 계산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극복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장교로서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전략적 사고와 결단력, 그리고 불굴의 의지죠.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대 해군 전략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순한 화력이나 수적 우위보다 지형과 환경을 활용하는 창의적 전략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미래의 해군 장교로서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의 삶은 영광스러운 승리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정치적 음모와 고난에 직면했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겪은 가장 큰 시련은 적과의 전투가 아니라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었습니다. 그는 2차례나 모함을 받아 파면되고 심지어 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어요. 스크린에 이순신 장군이 옥에 갇힌 모습을 그린 그림이 나타납니다. 정상급 지휘관을 이렇게 대우한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당시 조선 조정은 파벌 다툼으로 혼란스러웠고 이순신 장군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시기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원균이라는 장수는 이순신을 끊임없이 모함했어요. 결국 이순신은 7천량 해전 직전에 파면되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더욱 빛났어요. 그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불만을 표현하는 대신 다시 소환되었을 때 망설임 없이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자신의 영달이나 안위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오직 나라와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깊은 존경심이 읽힙니다. 우리는 때로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신념과 책임을 잊지 않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그런 면에서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저는 다시 난중일기의 한 구절을 읽습니다. 내 머리가 잘린다 해도 나라를 향한 충성심은 변치 않을 것이다. 이런 굳은 신념이 있었기에 그는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죠. 세상은 항상 공정하지 않지만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미래의 지도자로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결코 그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가 어떻게 팀워크와 연합의 힘을 활용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개인의 영웅적 행동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항상 팀워크에서 비롯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아니, 김환, 이혁기. 이들은 이순신 장군의 신뢰받는 부하들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그들의 재능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적합한 임무를 맡겼어요. 이것이 바로 현대적 의미의 임파워먼트죠. 이순신 장군은 또한 명나라 수군과의 연합작전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군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명확한 목표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일을 해냈죠. 현대 전쟁에서도 연합작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교가 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이순신 장군처럼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부하들을 깊이 아꼈습니다. 전투에서 희생된 병사들을 위해 직접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냈고 부상자들을 보살피는 데 많은 신경을 썼죠. 이런 배려가 부하들의 충성심과 사기를 높였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비결은 솔선수범이었어요. 그는 결코 부하들에게 자신이 하지 않을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항상 최전선에 섰고 음식이 부족할 때는 자신의 배급을 나눠주었죠.
이런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넬슨이 영국이라는 강대국의 지원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순신 장군은 부족한 자원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싸워야 했어요. 그럼에도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의 연대 덕분이었습니다. 현대 지휘관에게도 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해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하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숙연하고 진지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원칙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타협하는 대신 나라와 백성을 위한 봉사를 선택했죠. 스크린에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1598년 11월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전투가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였죠. 학생들의 표정이 깊은 감동으로 물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자신보다 임무를 우선시하고 부하들의 사기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인간적 가치와 원칙을 체현한 인물이었죠. 이 순간 그들이 이순신의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가르친 첫 번째 교훈은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준비했어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평소의 준비 덕분이었죠. 두 번째 교훈은 혁신의 정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전함을 개발했고 기존의 전술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했어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 이것이 현대의 리더에게도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세 번째는 결단력이죠. 이순신 장군은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단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333척을 상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단한 용기였어요. 넷째, 원칙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안전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원칙을 우선시했습니다. 억울하게 파면되고 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의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죠. 다섯째,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에게는 단호했지만 자신의 부하들과 백성들에게는 깊은 배려와 존중을 보였어요. 이런 인간적인 리더십이 그를 진정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가르침은 16세기의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다를지라도 이런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지휘관이 되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이 5가지 교훈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4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한 위대한 지도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결코 먼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그의 정신과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한국 해병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때의 경험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국 해병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헌신적이었는지 자주 말씀하셨죠. 그들의 정신 속에 이순신 장군의 DNA가 흐르고 있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이 제 학문적 관심사가 되었어요. 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영감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한국에서 이순신 장군은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는 그의 웅장한 동상이 세워져 있고, 여러 도시의 거리와 광장에도 그의 이름이 남아있죠. 한국 화폐에도 그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의 화폐에 새기는 인물은 그만큼 중요한 상징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을 진정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동상을 세우거나 화폐에 새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신과 가치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명량해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은 무엇이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생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저는 가족 중 첫 해군 사관생도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훌륭한 통찰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시련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죠. 이순신 장군처럼 원칙과 용기를 지킨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실을 한 바퀴 천천히 돌며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리더십, 용기, 혁신, 헌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어요. 이런 가치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여러분이 장교가 되어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맡게 될 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의 정신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길 바라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미래의 군 생활에 영감을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며 저는 잠시 침묵합니다. 학생들의 얼굴에서 깊은 생각과 감동의 표정이 읽힙니다. 이 순간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이 젊은 장교 후보생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불멸의 유산이죠. 여기까지 존 마틴 교수의 강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